아무도 없을 때 꼭 혼자서만 보셔요. 명심해야 합니다. 5월의 햇살은 부서지는 수정가루처럼 투명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실려와 코끝을 간지렸어요. 박순이 여사의 마음도 오늘만큼은 저 하늘처럼 쾌청했습니다. 모처럼 사위 강민준과 함께 나선 전통시장 나들이는 그녀에게 작지 않은 설렘을 안겨주었지요. 하나뿐인 딸 미영이 결혼한 지 어언 3년, 민주는 아들 없는 박 여사에게 친아들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듬직한 체구에 서글서글한 눈매, 깍듯한 예의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위는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 과일 가게 과일이 아주 실해 보여요.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시장 안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좌판마다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왁자지껄한 흥정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겼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의 팔에 살짝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은갈치를 파는 생선 장수, 탐스러운 딸기를 소쿠리에 담아 파는 과일 장수,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즉석에서 김을 굽는 아저씨까지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민주는 그런 박 여사의 시선을 읽었는지 오늘 장모님 좋아하시는 걸로 다 사드릴게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라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됐다. 뭘.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러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한 봉지를 사고 반찬 가게에서는 박 여사가 좋아하는 더덕무침과 멸치볶음도 샀습니다. 짐은 전부 민준의 차지였어요. 그는 한 손에는 과일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반찬 꾸러미를 들고도 전혀 힘든 내색 없이 박 여사를 챙겼습니다. 아이고, 강서방은 어쩜 저리 장모님한테 잘할까? 우리 사위는 본받아야 해. 지나가던 옆집 할머니가 민준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 여사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사위가 좀 다정해야지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했습니다. 딸 미영이도 저런 남편을 만나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주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찾아와 안부를 묻고 박 여사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도 발벗고 나섰었지요. 저런 사위를 얻은 것은 분명 전생에 나라를 구한 덕분일 거라고 박 여사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며 시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유독 손님이 뜸한 허름한 떡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을 맞는 것과 달리 그곳은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마저 감돌았어요. 떡 종류도 몇 가지 없어 보였고 진열된 떡 위에는 먼지가 희끗하게 내려앉은 듯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무심코 그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떡집 안쪽에 앉아있던 노파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노파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쪽지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박 여사가 아닌 그녀의 곁에 선 민준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원수를 만난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도 섬뜩한 눈길이었어요.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박 여사에게 말을 걸었지만 박 여사는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던 사위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파에게서 황급히 떨어져 다른 곳을 향하는가 싶더니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송골송골 맺히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볼 것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 여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민준이 저렇게까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저 노파와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엮였던 걸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 여사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워낙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더 이상 무언가를 묻거나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을 뿐이었죠. 노파의 그 기이할 정도로 강렬했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고편처럼 박 여사의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저기 족발집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족발 좀 사갈까요? 민주는 화제를 바꾸려는 듯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앞쪽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미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어느새 평소의 온화한 미소로 돌아와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런 사위의 모습에 잠시 마음을 놓으면서도 방금 전 떡집에서의 이상한 분위기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그 셔터가 반쯤 내려진 떡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노파가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앞서 걸으며 다른 상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떡집으로 다가섰습니다. 왜 그러시죠, 할머니? 나지막이 묻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주름진 손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접어 박 여사의 손바닥 안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갑고도 바싹 마른 종이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 꼭 혼자서만 보셔요. 명심해야 합니다. 속삭이는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 여사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이자 어쩌면 절박한 호소처럼 들렸지요.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종이 뭉치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 노파는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민준 몰래 건네야만 했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장모님? 뭐 하세요? 안 오시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쪽지를 얼른 치마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 아니다. 떡이 맛있어 보여서 잠깐 봤다. 어색하게 둘러대는 박 여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두근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박 여사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요. 아니, 괜찮다. 갑자기 현기증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박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구경을 할 기분도 민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어요.
손안에 든 쪽지에 정체 모를 내용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앗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화창했던 봄날의 햇살은 어느새 그 빛을 잃고 마음속에는 정체 모를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쪽지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는 어서 빨리 이 번잡한 시장을 벗어나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요동치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민준에게 다가섰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이 좀 더운가 보네. 갑자기 어지럼증이 도는 것 같아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평소와 달리 힘없이 새어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즉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박 여사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장모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의 눈빛에는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그 허름한 떡집 노파 앞에서 보였던 찰나의 동요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죠. 박 여사는 그런 민준의 완벽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깊숙이 찔러 넣은 쪽지의 이물감은 그녀의 모든 신경세포를 날카롭게 자극하며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아. 괜찮다네. 잠깐 바람 쐬면 나아지겠지.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자네는 모처럼 미영이랑 시장 구경 좀 더 하다 가게. 박 여사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민준의 팔을 뿌리치며 서둘러 시장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준은 못내 아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장모의 태도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모님. 도착하시면 잊지 말고 꼭 연락 주시고요. 저녁에 미영이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다정다감한 배웅 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거의 도망치다시피 시장의 번잡함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흥겨운 노랫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도 지금 그녀의 귀와 코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머니 속 쪽지의 존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여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거칠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별일 아닐 거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10분 남짓한 거리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허둥지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급한 몸짓이었죠. 가방과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내팽개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칠고 누런 종이 위에는 할머니의 한이 서린 듯한 투박하면서도 힘 있는 글씨가 희미한 등불 아래 모습을 드러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떨려서 제대로 된 호흡조차 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러나 뚫어질 듯 강렬한 시선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청이 터져라 울려대는 듯 했습니다. 그놈은 당신 딸 인생 망치러 온 악마요. 내 딸도 그놈한테 똑같이 당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악마라니요. 사람 좋게 웃던 그 서글서글한 얼굴의 민준이 악마라니. 박 여사는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쪽지를 뒤집었다 다시 읽어보기를 반복했지만 내용은 냉정하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끔찍이 아꼈던 사위가 때로는 친아들보다 더 의지가 되었던 민준이 자신의 딸 미영이의 인생을 망치러 온 악마라니요. 박 여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여 머리로 쏠리는 듯한 격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고 입술은 파르르 경련했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결국 힘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한동안 박 여사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고 아무런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쪽지의 섬뜩한 내용만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뇌리를 반복해서 맴돌았죠. 내 딸도 그놈한테 똑같이 당했소. 그 처절한 외침이 유독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이 쪽지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면 민주는 처음부터 추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내 딸 미영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박 여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가슴을 세게 내리쳤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쪽지를 부적처럼 손에 꼭 쥔 채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이기도 하고 텅 빈 눈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죠. 아닐 거야. 분명 할머니가 사람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누군가 민준이를 음해하려는 수작일 거야.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노력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검은 불꽃은 맹렬한 기세로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 시장에서 보았던 민준의 그 미세하지만 분명했던 표정 변화, 그리고 떡집 노파의 그 절박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끝없는 불안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어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이 지금껏 민준이라는 배우의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연극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얼감해 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박 여사는 탈진한 몸을 간신히 침대에 뉘었지만 지독한 불안과 공포로 얼룩진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욕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캄캄한 절벽 앞에 홀로 선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희 여사는 밤새 뒤척인 탓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결렸습니다. 잠을 설친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충격적인 쪽지 내용은 마치 현실감 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저녁에는 딸 미영과 사위 민준이 집에 들르기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특히 민준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박 여사는 벌써부터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어요. 민준과 미영이었습니다. 민준은 오늘도 변함없이 양손 가득 박 여사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와 값비싸 보이는 영양제 세트를 들고 환한 미소로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장모님, 어제 시장에서 일찍 들어가셔서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여전히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듣기 좋게 울렸고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 외에 어떤 다른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어젯밤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끔찍한 쪽지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뚫어질세라 민준이 얼굴 구석구석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저 사람 좋게만 보이는 온화한 미소 뒤에 정말 짐승보다 못한 악마와 같은 속내가 교활하게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균열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런 엄마의 속도 모르고 민준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엄마 기력 없으실까봐 특별히 주문한 한우도 사왔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솜씨 좀 제대로 부려볼게요. 딸의 티 없이 맑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박 여사의 마음은 더욱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만약에 저 쪽지의 내용이 티끌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지금 딸아이가 누리고 있는 저 눈부신 행복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박 여사는 차마 딸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딸 음식 솜씨는 엄마가 보증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주는 시종일관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박 여사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자신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희망찬 이야기까지 그의 언변은 실로 놀라워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죠. 박 여사는 그런 민준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따금씩 그의 말에 허점은 없는지, 표정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는지 날카롭게 관찰했지만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기하는 노련한 배우처럼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떡집 할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사람을 잘못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민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일일 수도 있어요. 간절한 희망이 섞인 생각들이 본물처럼 고개를 들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의심의 가시는 좀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박 여사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끙끙 앓던 속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떡집 할머니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천만다행인 오해로 밝혀지든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로 드러나든 이대로는 단 하루도 숨 막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그 허름한 떡집이 있던 자리는 굳게 닫힌 셔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을씨년스럽고 삭막한 풍경이었어요.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주변 상인들에게 다급하게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집 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며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원래부터 그런 가게는 없었던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허탈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일한 단서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에 눈앞이 캄캄해져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미아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맹렬한 기세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진실의 모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여사는 민준을 대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과 행동, 심지어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까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혹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몇 가지 수상쩍은 일들이 마치 물 위로 떠오르는 부표처럼 새삼스럽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유독 박 여사의 재산 상태나 노후 계획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장모님, 이제 미영이도 결혼했으니 장모님 노후는 제가 든든하게 책임져야죠. 그러니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며 능글맞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기에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위의 마음이 기특하고 대견하게 느껴졌었죠. 또한 민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났다며 미영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는 장모님, 이 돈 금방 2배, 3배로 불려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장모님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보내드릴게요. 라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정작 그 돈이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이자는커녕 빌려간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 모든 불길한 과거의 조각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같은 사위라는 두꺼운 콩깍지에 철저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속 불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며칠 밤낮을 이불 속에서 끙끙 앓듯 고민했지만 차마 사랑하는 외동딸 미영에게 이 지옥 같은 의혹을 직접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라면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올 정도로 껌뻑 죽는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불평이나 흉을 늘어놓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엄마 나는 민준 씨 만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나 봐. 라며 소녀처럼 해맑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순진무구한 딸에게 너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너를 불행에 빠뜨리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딸의 여리고 순수한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산산조각 내는 것과 다름없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우선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라도 민준의 검은 속내와 추악한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파헤쳐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도운 오해로 밝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 끔찍한 쪽지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사랑하는 딸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악마의 목에 칼을 겨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반찬거리를 좀 챙겨줄 겸 딸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민준이 자신의 서재에서 누군가와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심각한 어조로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에 부드럽고 차분한 톤과는 완전히 다르게 낮고 긴장되어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모님, 그 빌어먹을 재산 문제만 깔끔하게 정리되면 예, 당연하죠. 약속한 금액은 단 한 푼도 틀림없이 문제없이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저희도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그 빌어먹을 재산 문제라니요. 그 저속하고도 탐욕스러운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 여사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떨려왔어요. 민준이 통화를 끝내고 서재에서 나올세라 황급히 몸을 숨겨 거실 소파 뒤편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의 그 음흉하고도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떡집 할머니의 그 절박하면서도 원망이 가득했던 눈빛, 그리고 주머니 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그 저주와도 같은 쪽지의 내용이 다시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단 한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그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며 걷잡을 수 없던 의심을 차갑고도 냉정한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거대하고도 추악한 음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박 여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비밀 보장이 철저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평판이 자자하다는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였지만 박 여사는 망설이지 않고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죠. 박 여사는 마주 앉은 탐정에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민준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 행적,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의 실체,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 관계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물론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그 신혼 미상의 떡집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절박한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를 찾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지독한 의혹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상담을 마치고 흥신소 사무실을 나오는 박 여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저 가증스러운 민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도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민준의 검은 속내가 모두 드러난다면 그 엄청난 후폭풍을 자신과 미영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만 믿고 사는 착한 딸 미영이는 또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될까요? 박 여사는 착잡하고도 비통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여전히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설령 지옥불에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시련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첫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를 말리는 듯한 기다림의 시간은 박 여사에게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진 어느 날 오후 박순희 여사는 마침내 흥신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된 한적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 지난번 상담했던 그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탐정이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죠. 탐정은 별다른 인사 없이 곧바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전보다 더욱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에 대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탐정의 그 낮은 경고 섞인 목소리에 박 여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절망적인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어요. 탐정이 내민 서류에는 민준의 추악한 과거 행적들이 마치 범죄 연대기처럼 빼곡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개의 번듯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썩어 문드러진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았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고 그나마 간판이라도 걸고 운영되는 곳조차도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더욱 박 여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민준에게 이미 여러 건의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들에게 교묘하게 접근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평생 모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실체도 없는 유령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게 만들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는 파렴치한 수법을 상습적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믿었던 사위의 진짜 실체가 이토록 추악하고 역겨웠다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장에서 마주치셨다던 그 떡집 할머니도 어렵게 찾았습니다. 탐정의 다음 말에 박 여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그 할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탐정은 할머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시 외곽에 허름하고 작은 요양원의 주소를 건네주며 그 할머니 역시 민준의 악랄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비참한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침통하게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는 탐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시라도 빨리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요양원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창가에 홀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떡집 할머니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스치듯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박 여사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박 여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찾아오셨구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독사 같은 놈한테 또 어떤 불쌍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절망감으로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맞은편에 놓인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의 쓸쓸한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윽고 복물 터지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하고도 비극적인 사연을 처절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며 어렵게 키운 착하고 순진하기만 했던 딸은 몇 해 전 우연히 민준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고 그의 번지르르한 말과 친절함 그리고 허황된 사업 계획에 감쪽같이 속아 그가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사업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해요. 민주는 할머니와 딸이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은 물론 살고 있던 작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융통한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뒤늦게 그것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순진했던 딸은 그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웃의 빠른 신고로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깊어져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연신 마른 주름으로 뒤덮인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악마요, 악마. 사람의 가장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제 배만 채우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용서할 수 없는 놈이요.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 박 여사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처절한 증언은 시장에서 받았던 쪽지의 내용을 그리고 탐정의 냉정한 조사 결과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박 여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순진한 딸 미영에게 접근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같은 사위 행세를 하며 장모인 박 여사의 환심을 완벽하게 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민준이 그동안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과 살뜰함,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된 소름 끼치는 연기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치밀어 오르는 극도의 분노와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애끓는 미안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랑하는 딸 미영이만큼은 반드시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의 충혈된 눈빛이 복수심과 모성애로 서늘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떡집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와 탐정의 냉정한 보고서 내용이 번갈아 떠오르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듯했죠. 이제 민준의 실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끔찍한 진실을 딸 미영에게 어떻게 전하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숙제뿐이었습니다. 미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 폭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박 여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주말 오후 박 여사는 미영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서는 딸의 모습에 그녀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박 여사의 낮은 목소리에 미영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임을 깨달았는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민준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떡집에서의 일 쪽지의 내용, 탐정의 조사 결과, 그리고 요양원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미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의 말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민준 씨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겠죠. 우리 민준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영은 울부짖듯 소리치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 여사는 그런 딸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박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탐정에게서 받은 조사 자료들과 자신이 기록해둔 메모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의 과거 사기전과 기록, 유령 회사들의 명단,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절한 증언들까지. 미영은 처음에는 거부하며 자료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엄마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온몸은 마치 심한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가늘게 경련했습니다. 엄마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더 이상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민준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친절과 의심스러웠던 금전거래, 그리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그리고
민준이라는 남자의 치밀한 연극에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 깨닫고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녀의 울음소리는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미영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민준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굳게 결심했죠. 더 이상 그의 추악한 범죄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 몰래 그의 실체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박 여사와 미영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예전보다 더욱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미영은 민준이 서재에서 주로 업무를 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의 컴퓨터나 서류들 속에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집을 비우거나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몰래 서재에 들어가 보았지만 그의 컴퓨터는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미영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 여사는 딸을 격려하며 좀 더 치밀하게 기회를 노려보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회는 정말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고 서재에서 잠시 업무를 보겠다며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다행히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인 채 민준의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파일과 폴더 속에서 미영은 마침내 투자계약서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맺은 것으로 보이는 가짜 계약서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 그리고 민준의 가짜 회사 명의로 된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또한 민준이 다른 공범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이미 빼돌린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해간 USB에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준이 평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찾아 들어갔을 때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떡집 할머니의 딸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만하며 투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박 여사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해 공범과 의논하는 내용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파일에서 민준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 그 노인네 구워 삶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미영이 그 계집애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고 조금만 더 구슬리면 자기 재산 전부 나한테 갖다 바칠걸. 아주 달콤한 노후 자금이 될 거야. 크크크. 그 추악하고 역겨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영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든 녹음 파일들을 USB에 함께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순희 여사와 딸 미영은 밤새도록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컴퓨터에서 나온 가짜 투자 계약서들, 공범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그의 추악한 본색이 고스란히 담긴 수많은 녹음 파일들까지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담당 형사인 조동철 형사는 박 여사와 미영이 내미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두 사람의 진술을 경청하며 꼼꼼하게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조 형사는 오랜 강력계 형사 생활로 다져진 날카로운 직감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선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인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와 미영에게 두 분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강민준 그놈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검거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 형사의 확신에 찬 말에 박 여사와 미영은 그제야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조 형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강민준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 여사와 미영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준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는 한편 그의 주변 인물들과 과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나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준의 사기 행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놓고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한편 민준은 최근 들어 아내 미영과 장모 박 여사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극도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이 밤늦도록 자신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척을 몇 번이나 느꼈고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어색하게 둘러대는 일이 잦아졌죠. 그는 혹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미영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보려 하거나 박 여사에게 은근슬쩍 떠보는 질문들을 던지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갑자기 귀가 시간을 앞당겨 집에 돌아왔는데 때마침 미영이 그의 서재에서 USB를 연결해 무언가를 복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 민준의 발소리를 먼저 듣고 재빨리 USB를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처했지만 그날 이후 민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워졌으며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형사와 박 여사 그리고 미영은 민준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여사가 민준에게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강서방, 내가 자네에게 그동안 신세 진 것도 많고 하니 내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좀 정리해서 넘겨주려고 하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함께 하지.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세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 형사와 사전에 협의된 함정이었죠. 평소 박 여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민주는 이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심 없이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장모님? 아이고, 제가 장모님께 뭘 해드렸다고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장모님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잔뜩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내며 약속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민준에게는 달콤한 만찬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차갑고도 냉정한 심판의 칼날이 숨겨져 있는 그의 인생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주말 저녁 박순희 여사의 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은 애써 태어난 척 민준을 대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민주는 자신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는 연신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박 여사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과장된 아부와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십니다. 역시 장모님 손맛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장모님 같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된 건 정말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기름진 말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기운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박 여사는 조 형사와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숨겨둔 비상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꼼짝마, 강민준,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조 형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너무나도 놀라먹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 다 나요. 그는 당황한 나머지 고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 형사는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장의 가짜 투자 계약서, 공범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졌죠. 민주는 처음에는 이건 다 모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여자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라며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박 여사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해 공범과 의논하며 희죽거리던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지적인 사업가로서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비열함으로 가득 찬 추악한 사기꾼의 민낯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집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민주는 갑자기 돌변하여 박 여사와 미영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들,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아. 반드시 복수할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협박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 같은 형상이었죠. 미영은 그 처참하고도 끔찍한 광경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추악한 본 모습은 그녀의 여린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으며 민준의 마지막 발악을 차갑고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길고도 지독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요. 거실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과 함께 배신과 절망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체포된 이후 그의 추악한 사기 행각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벌여온 범죄의 규모와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했죠. 수십 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과 감언이설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절규는 민준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민준의 사기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고발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민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피해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박순희 여사와 미영도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그의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썼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특히 미영이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녹음 파일들은 민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분이 터져나왔고 떡집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겪었던 고통을 증언하며 법정에서 실신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민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미영은 민준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한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져 극심한 대인기 피증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엄마 박 여사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통해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이면과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진실한 사랑과 연대의 가치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힌 민주는 뒤늦게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는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 또한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와 미영에게,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힌 모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깊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외롭고 비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삶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강민준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비록 민준이 받은 처벌이 그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악인이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순희 여사와 미영도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이제야말로 이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이 가장 컸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박 여사는 가장 먼저 떡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박 여사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겪었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이제야 우리 딸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더욱 힘껏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라고, 그리고 따님도 곧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련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짙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박 여사와 미영의 삶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짓눌렀던 무거운 불안감과 공포는 서서히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물론 민준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영은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미영은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박 여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떡집 할머니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갔죠.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동지로서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따뜻한 연대의 힘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지.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야. 박 여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하고도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박순희 여사와 딸 미영의 삶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의 시간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영은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과 주변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꾸준한 상담 치료 덕분에 눈에 띄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픈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박 여사는 미영과 함께 오랜만에 그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끔찍한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살짝 죄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팔짱을 끼는 미영의 온기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두렵고 을씨년스러웠던 기억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시장 특유의 활기차고 정겨운 분위기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기 저번에 우리가 사과 샀던 과일 가게 그대로 있네요. 오늘은 배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좀 사갈까요? 미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박 여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 여사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은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정겨운 인사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몇몇 눈썰미 좋은 상인들은 박 여사와 미영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호기심보다는 묵묵한 응원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강민준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덤을 더 얹어주거나 힘내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죠. 박 여사는 그들의 말없는 배려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장 구경을 하던 박 여사는 문득 그 떡집이 있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죠. 미영도 엄마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그 허름하고 음침했던 가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환하고 깨끗한 새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발걸음은 그 옆 여전히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한 떡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그 떡집 할머니가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에서 나와 다시 작은 가게를 열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여사와 미영을 발견하고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손녀를 맞이하듯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두 분 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구려. 어서 들어와요. 마침 맛있는 쑥깬떡이 나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 있고 정겨웠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은 할머니가 내미는 따끈한 떡을 받아들고 가게 안작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세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만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위로,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딸도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함께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모든 것이 박 여사님과 미영 씨 덕분이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도움을 받았다며 할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지난날의 아픔을 공유하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그들의 인연은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박 여사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단면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묵묵히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준 조 형사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탐정, 그리고 말없이 응원을 보내주었던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까지 그들의 선의와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시련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세상을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고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는 딸 미영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강민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진 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박순희 여사와 딸 미영은 이제 과거의 깊고 어두웠던 상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남긴 희미한 흉터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아팠던 시절을 반추하게 하는 하나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우연히 저녁 뉴스를 통해 강민준의 근황을 아주 짧게나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조차 경멸과 무시를 당하며 비참하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때는 화려한 언변과 번지르르한 외모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그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고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애썼지만 그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번번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잠깐 비친 그의 모습은 과거의 그 교활하고 자신만만했던 강민준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절망에 빠진 그저 한 명의 힘없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뒤틀린 욕망이 스스로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처절한 인과응보일 터였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어떠한 희망도 용서도 없이 그저 어둡고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참회하는 시간만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때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고독 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한편 사랑하는 딸 미영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그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직접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열정적으로 이끌며 과거 자신과 같이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죠. 그녀의 진심 어린 헌신과 뛰어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모범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짓던 순진하고 연약했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진정한 행복과 자아실현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미소가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아름다운 미소는 주변 사람들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때로는 엄마 박 여사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천사였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그런 딸 미영의 빛나는 성장을 더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으로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시름을 내려놓고 더없이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를 만끽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거두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천을 유람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사랑하는 딸 미영의 회사에 들러 손주뻘 되는 젊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맛있는 간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정겨운 전통시장에 들러 이제는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가 된 떡집 할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구수한 숭늉 한 사발을 나누며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겹게 주고받는 것이 그녀의 소소하지만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의 떡집은 이제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시장에 이름난 명물이 되어 언제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딸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어머니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박 여사는 자신의 집 앞마당 넓은 평상에 편안히 기대 앉아 따스하게 온몸을 감싸는 봄 햇살을 즐기며 지난날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들을 조용히 회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 격정적이고 아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인간의 용기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희망과 연대의 위대한 가치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은 반드시 존재하며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원불변의 진리 또한 가슴 깊이 확고하게 새길 수 있었죠. 그녀는 저 멀리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선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가장 큰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라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은 놈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보살펴 언젠가는 그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뜻이겠지. 박 여사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깊은 지혜와 연륜이 담긴 온화한 미소가 잔잔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혹독한 시련의 겨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의 삶에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봄날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은 더없이 눈부시고 더없이 희망찼습니다.